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체포해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기 전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고발 사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되 결혼식 참석 인원을 199명까지 허용하는 등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조처를 완화했습니다. 또 증세가 가볍다면 성인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대체 휴일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가 450만 명이 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과정과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유 전 본부장이 원래 오늘 검찰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체포된 거죠? 네, 유 전 본부장은 원래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찰에도 소환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에 불응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조사는 그럼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 대행까지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모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녹취록엔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정관계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는 의혹을 부인했어요. 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수백억 원대 금품 제공,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투자자들이 이익 배분 비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김 씨의 반박 내용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의 속도가 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의 지인인 정모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란 회사가 있는데요.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업 수익금이 이곳에 흘러가게 돼 있던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유 전 본부장을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최대한 조사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경찰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확대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경찰의 출국 금지 대상은 모두 8명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이한성 현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50억을 근거도 없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지급한 그 배경과 대가성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성남개발공사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이지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됩니다. 수사 역량도 강화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담 수사팀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올리고 인력도 38명에서 62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오늘부터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한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며 경찰에 넘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의해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자가 크게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두 기관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관련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죄 취집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들은 당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연구관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퇴직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4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구명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여당 측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는 무관하다며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합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 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개가 분쟁의 종국적 효력, 효력에 논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재판연구원의 보고서는 대법관님들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원 법원 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법사위뿐 아니라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과 게시물 부착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 각 상임위의 국감이 한때 중단되는 파행도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국민의힘이 상임위장마다 내걸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여당에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건지. 하루 종일 한다면 그럼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인 국감. 급기야 모든 상임위장에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는 됐지만 정무위는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핵심 설계자 유동규 증인을 불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화천대유로 돈을 받은 사람 불러야죠. 왜 그걸 안 부르고 소설 쓴 사람들만 잔뜩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곽상도들 불러주세요.
태완이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각각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거꾸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위는 대장동 의혹과 연관이 없었지만 위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꾸 일부 의원만 타겟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4천억이 보입니다. 4천억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런 정치권 공방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7%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득표율은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쳤습니다. 흠이 많은 후보는 불안하다고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불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압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 격차는 12만여 표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내일 부산, 울산, 경남, 모레는 인천과 2차 선거인단까지 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58만여 명의 표심이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체포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을 다시 얘기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천재일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 TV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이 곽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거취를 밝힐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공세를 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막말 발언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윤 후보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질문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 부친 후보님 부친 집 좀 사주라 이런 부탁한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논란인 곽상도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선 자진 사퇴가 낫다는 홍 후보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민주당이 먼저 제출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놓친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간 갈등도 생긴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 누가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86명입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에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전주에 비해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접종 혜택은 일부 확대됐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엔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도 3단계에서는 16명, 4단계는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 혜택이 주어질 걸로 예상됐던 사적 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재택치료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전의 소아 청소년과 1인 가구 등에서 성인 경증 환자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확진자의 입원 기간이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되고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도 백신 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설악산 정상이 이렇게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요. 단풍은 벌써 설악산의 20%를 뒤덮을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의 절정은 지난해보다 사흘 늦은 23일쯤으로 예상되는데요. 화려하고 예쁘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걱정도 듭니다. 2주 연속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지요. 이 은빛 억새가 한창인 제주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은빛 억새가 출렁이는 산자락.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은 억새의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야외 위주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여행할 계획이에요. 이번 개천절 연휴에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 관광객은 15만 명. 일주일 뒤 시작되는 한글날 대체 연휴 기간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급 호텔의 경우 방역 수칙상 전체 객실의 75%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차례 연휴 기간 만실 상태이고 골프장 역시 예약이 끝났습니다. 렌터카 예약률도 80%에 이릅니다. 지난달 제주 확진자의 44%가 관광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발열 확인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외 관광객들도 오실 거고 도민들도 우리 외부 타 지역으로 나갈 계획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예방접종 참여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특히 연휴 기간 증상이 나타난 관광객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4개 선별 진료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거의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일상적인 방역 의료 대응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80% 이상이고 중환자 수 300명 미만, 월 치명률이 0.2%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확진자 수에 걸맞지 않은 강력한 거리 두기와 매일 집계하는 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잘 공부를 하는지, 노인과 장애인들은 얼마나 잘 돌봄을 받는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지 이런 것들이 방역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여유 있는 의료 역량의 확보를 꼽았습니다.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간을 단축하면서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입원 치료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형태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체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중요하고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접종 완료자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대규모 행사 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백신 의무화 정책이 얼마 전부터 시행됐는데요. 일부 반발은 있지만 시행 뒤에 접종률이 오르고 확진자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미국 방역당국도 석 달여 만에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는 이번 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65만 명가량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92%가 백신을 맞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엔 80% 초반대였습니다. 의무화 정책이 일단 접종률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뉴욕주는 교도소 직원 등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reason to have an exception. People need to be vaccinated. They should know that now, and we'll have the legal authority to announce that very shortly. 캘리포니아주 역시 10여 개 대형 의료법인을 조사한 결과 접종률이 90%를 넘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의무화 시행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발 재확산으로 29만 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간 어제 11만 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Hospitalizations have dropped by a third over the last 7 days, and PCR positive tests have decreased by 16% over the last week as well.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2,000명 아래로 내려갔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으로 4주간 사망자 수가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CDC가 사망자 수가 줄어들 거란 전망을 내놓은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델타발 재확산세가 진정될 거란 기대는 나오고 있지만 낙관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처럼 춥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다시 심각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 전에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56%가량인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된 대체 공휴일 제도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 혜택을 못 받는 노동자가 적게 잡아도 455만 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휴일뿐만 아니라 해고나 수당, 휴가, 또 여러 가지 이 여성보호 제도에서도 차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출발은 5인 미만, 또 5인 이상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노동법 체계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노동법이 영세 사업장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든 노동법의 모태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이 법 11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법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의 권리인 주 52시간제,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삼는 다른 법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른바 큰 기업보다 급여나 복지, 작업 환경 등이 더 열악할 겁니다. 처지가 어렵다면 더 보호하는 게 상식일 텐데 우리 노동법은 정반대인 셈입니다. 최근엔 8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동법 탓에 생겨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대 행사에서 상담사로 일했던 김소연 씨. 지난 5월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회용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짐 싸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 씨와 함께 일한 동료는 모두 50여 명.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라며 아예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셨으면 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어요? 보통은 아침 10시까지 들어가서 출근부 사인을 해요. 퇴근 시간도 저희 마음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항상 업무 일지 써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노동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김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들어보셨어요?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 저하고는 좀 틀린데 호텔이라고는 들었어요. 4호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이수영 씨도 5달 동안 일했던 호텔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를 쉬게 해달라고 했다가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휴일도 야간 수당도 보장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 황당한 해고까지.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5호점까지 있는 이 호텔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각 호텔 지점이 모두 별도의 회사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직원적으로 15명 정도? 단톡에 이미 적어도 한 15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이 숙박 대실 상황 카톡에 올리세요 하면은 1호점 숙박 몇, 2호점 숙박 몇. 고용노동청은 이 호텔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과 꼼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노동청에 고발한 기업체만 100곳에 이릅니다. 해고나 여러 가지 의무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자유이용권처럼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65%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핵심은 이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안 되고 4명 이하는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이런 구조 같은데 왜 5명 이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5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뭐 정부, 국회, 학자들 많이 취재를 했는데 결론은 그냥 5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설명도 했는데 3명이나 7명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명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5명이라는 기준이 그냥 자의적으로 옛날부터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온 겁니다. 네. 이런 입법 경위를 떠나서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사업주도 형편이 안 좋을 테니 노동규제에서 예외를 해주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일리 있는 해석이고요. 사실 실제로 이제 재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5인 기준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유가 그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 형편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일리 있는 지적인데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당장 이제 대체휴일 다가오잖아요. 근데
오로지 직원이 몇 명이냐 이 기준 하나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또 뭐 주 52시간 뭐 각종 수당, 휴가, 중대재해처벌,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나랑 내 동료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냐 이 기준으로만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이게 과연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해외랑 비교해 봐도 특정 인원 기준을 가지고 딱 끊는 거는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현실적인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형편이 어려운 사업주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 이제 사실 그건 노동계도 반대하지 않고요. 네. 다만 그 배려라는 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정책을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지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게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하느냐 이제 그겁니다. 네. 그럼 입법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뭐 법 개정안이라든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네. 개정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국회에 상정이 됐고요. 근데 앞서 뭐 정치 뉴스에서 보셨지만 완전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깊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때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이번에는 전투기나 폭격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속내가 뭔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1, 2단 분리형 구조에 조종 날개도 더 달아 사거리를 최대 600km까지 늘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종 날개로 기동 성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 로켓을 장착을 해서 빠른 속도로 요격하고자 하는 목표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항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정상회담 언급 담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 복원 연설에 이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야말로 강경책과 유화책이 번갈아 나오는 상황. 자신들의 군사 행동을 도발로 보지 말라는 이른바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위력을 가져야 협상에서도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생각해보고 나오겠다는 건 조건 본 거죠.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재 완화 검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계속 설득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로 협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북한은 아직 우리 측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고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최종 결정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처음 상륙작전을 펼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군은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을 선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주위로 이지스함과 SLBM 탑재 잠수함 등 최신의 함정들이 제대를 이뤘습니다. 명령한다. 현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조기 경보기와 해상 초계기가 하늘과 바다를 감시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공군 주력 KF-16 등으로 이루어진 전투기 편대가 먼저 타격에 나섭니다. 해상에선 해병 상륙 장갑차와 공기 부양정이 거센 파도를 뚫고 돌격합니다. 육군 공격 헬기 아파치가 공중 엄호하고 블랙호크와 수리온 등 기동 헬기는 적의 증원 부대를 차단합니다. 해병들이 태극기를 내걸면서 상륙 작전은 완료됐습니다. 강한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우리 국군을 믿어주십시오.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합동 상륙 작전이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만든 기동 헬기 마린1을 타고 마라도함에 내렸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해병 1기 이봉시공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며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행사로 꼽히는 엑스포가 코로나로 1년 연기됐다가 오늘 두바이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뛰고 있는데요. 엑스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수경 특파원, 코로나 상황인데다가 지금 중동에선 처음 열리는 엑스포인데 행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랍에미리트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때문에 오후가 되면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지만 두바이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상태입니다. 90%에 달하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200명대로 떨어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바탕이 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측은 현장을 찾는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참가국만 192개국에 달합니다. We really want Expo 2020 Dubai to be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world to come together in a spirit of hope and a spirit of optimism. 네, 한국도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한국관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국관의 상징인 스핀 큐브입니다. 사막에 핀 꽃을 모티브로 1,600개의 LED 모니터가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인데요. 소주제인 지속 가능성, 기회, 이동성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한국관은 이동성 구역에 있고요. 모바일 AR 등을 통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루 10차례씩 K-팝과 비보잉 공연도 열립니다. 엑스포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부산이 오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등과 경쟁하게 됐는데 부산은 한국관 내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유치 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 갑니다. 탄소 배출 제한에 또 석탄 공급까지 부족한 상황인데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중국 광둥성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광둥성의 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기 공급이 안 돼 밤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발전기 추가 사용이 늘면서 기업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现在这个限电问题嘛，然后就我们供应商自己要投入额外的成本去完成事情。 랴오닝에 있는 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很担心就是以后就是经常的去限电，因为限电咱们就不能生产。 중국 지방 정부 31곳 중 20곳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이 처음으로 피크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25%나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 발전업체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商务部将密切关注商务领域行业企业运营情况，及时帮助企业协调解决可能面临的困难和问题。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석탄 공급 확대 등 전력난 해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기는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지난달 49.6으로 기준인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낮아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력난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 V자 반등에 성공했던 중국 경제 회복력이 1년 만에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서 가석방된 출소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부실한 전자발찌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다가구 주택 입구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도로를 따라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전주교도소에서 특수강도죄로 2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 7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된 40대 이모 씨입니다. 남은 7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가석방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겁니다. 해당 남성은 이곳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전자발찌와 절단기를 모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가 있는 건지 그 정도까지 바로 경찰서에 요청해가지고.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이 씨는 도주 11시간여 만에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이 씨를 넘겨받은 보호관찰소는 도주 이유와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저지른 강윤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업용 절단기로 쉽게 절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재질과 경보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던킨도너츠 공장의 위생 문제 제보 관련 소식입니다. 이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영상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측은 위생 문제는 사과했지만 제보자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위생 문제를 촬영해 제보한 A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던킨도너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자신이 도넛 반죽을 일부러 오염시켰다는 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환기시설에 맺힌 유증기 방울을 일부러 도넛 반죽 위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자리만 그렇게 굵은 상태고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은 유증기에서 나온 그 기름녹 같은 게 실제로 그 주걱으로 굵은 부분이 아닌 반대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신이 촬영한 비위생적인 모습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의 생산 환경이 바뀌고 좋은 도넛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고액 제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측 CCTV와 제보 영상을 비교 분석해 사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PC 측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던킨도너츠 공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한 전직 던킨도너츠 직원은 항상 위생이 불량한 건 아니지만 바빠서 청소를 건너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물량이 몰리면 청소 없이 출고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양공장 외에 4개의 던킨도너츠 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 점검에 나섰습니다. SPC는 모든 사업장과 생산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설비를 더 자주 세척하겠다며 오늘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대구 경북대 인근에서 진행되던 이슬람 사원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탄원으로 중단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공사 중단 조치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청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은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10,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후보지들을 발표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6천만 원 내려간 금액입니다. 뜸해졌어요. 지난달하고 또 틀려. 여름 전후로 매매가 됐었어요. 17억까지 된 것도 다 여름 전후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습니다. 거래가 뜸해지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폭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주춤해졌습니다. 주택가격 흐름의 선행지표로 보는 매매수급 지수도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지수가 100을 넘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지만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올 거잖아요. 돈줄을 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한두 주 정도의 변동률로 이제 시장을 안정세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매수 심리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대림역과 화곡이동 주민센터 주변 등 노후 주거 지역을 개발해 수도권에 10,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후보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을 위해선 주민 동의 확보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각종 공공 서비스 앱들이 시민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앱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폐기하기로 한 공공 앱 120개가 넘습니다. 백상형 기자입니다. 노인 안심 귀가와 자녀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 서산 안심직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2년 전 1억 4,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한 해 유지비만 1,7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앱을 내려받은 횟수는 2년 가까이 3,300회에 불과합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평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고 이제 시중에 아동이나 노인 그런 보호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는 않았어요. 자치단체는 단순한 사용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진짜 그 값으로 매기지 못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2016년 경남 창원시가 만든 나온나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앱의 제작비만 5억 6천만 원. 앱을 내려받은 횟수가 4년 동안 6,200차례에 그쳐 역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웹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만든 공공앱은 모두 346개. 이 가운데 37%인 128개가 성과 미달로 인해 폐기 대상입니다. 이 앱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작비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